라면 광고 하나가 한 남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TV를 봤을 때 이 남자는 분노했어요. 왜냐고요? 화면에 나오는 라면 광고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북한에서 평생 받아온 교육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국은 굶어 죽는 땅이라고, 미제 침략자들이 바글바글한 땅이라고, 그 나라에서 저렇게 화려한 음식 광고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 라면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남자의 세계관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나수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의 고정관념이 어떻게 완전히 박살났는지, 가족을 살리려다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표면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무게는 훨씬 깊은 곳에 있어요. 나수혁 씨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탈북 직전에는 양강도 해산에서 살았어요. 북한에서 그가 맡았던 직업은 상업관리소 인수원이었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북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상업관리소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국가가 공급하는 먹을 것, 입을 것, 생필품 전반을 각 상점과 단위에 배분하는 역할입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걸 국가가 독점합니다. 그 중간고리를 담당하는 인수원이라는 건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로열 직업이었어요. 일반 주민보다 먹고 살만했고 물자 흐름을 직접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자본주의를 알게 된 건 한국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북한에서도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던 시기 돈의 논리를 몸으로 먼저 익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수혁 씨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알고 나서야 한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순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두만강 국경은 지금보다 훨씬 유동적이었어요. 보름, 한 달 단위로 자유롭게 오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한국 TV를 보게 됐어요. 그때가 3월이었다고 합니다. 화면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전라도 광주에서 개인 가정집 수도배관이 겨울에 동파해서 터진 거였습니다. 뉴스에서 그걸 내보내고 있었어요. 이 남자는 그 장면을 보고 황당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왜 저런 걸 뉴스에 내보내냐고. 겨울에 개인 가정집 수도관이 터진 게 뭐가 대수냐고. 아무 일도 아닌 걸 왜 방송에서 다루냐고. 잠깐만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 반응이 왜 나왔을까요? 북한에서는 국가시설조차 겨울에 동파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개인 가정집에 수도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이 아닌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한국 뉴스를 처음 본 겁니다. 거기서 개인 가정집 수도배관이 터졌다는 뉴스를 보니까 저게 뭔가 싶었던 거예요. 그 황당함 자체가 두 체제 사이의 거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물 안개구리가 처음으로 하늘을 봤을 때 충격은 하늘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있던 공간이 얼마나 좁았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나수혁 씨의 그 황당함이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씨앗이 됐어요. 그 다음이 라면이었습니다. 신라면. 당시 2010년대 전후로 신라면이 북한에 대대적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해산 장마당에서 한국 신라면은 4원이었어요. 중국 라면은 3원이었습니다. 한국 라면이 더 비쌌어요. 근데 더 맛있었습니다. 면발부터 달랐어요. 중국 라면은 쉽게 퍼지는데 한국 신라면은 매콤하고 쫄깃했습니다. 북한 사람들 입맛에 딱 맞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남자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맛있었습니다. 맛이 다르다는 건 느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차피 수출용이잖아. 수출하는 물건이니까 잘 만든 거지. 일반 한국 주민들이 이걸 먹겠어? 북한 교육의 내구성이 라면보다 질겼습니다. 맛있긴 한데 그래도 남조선 사람들은 굶주린다고. 이게 수출 용품이라 잘 만든 거지 뭐.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라면을 먹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창의적으로 현실을 재해석하는지 이 장면이 딱 보여줍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북한 체제의 교육이 얼마나 깊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해요. 맛있는 라면을 먹으면서도 눈앞의 증거를 이데올로기 논리로 덮어버리는 것. 그게 수십 년 세뇌의 결과물이거든요. 어떤 증거가 와도 기존 프레임 안에서 재해석해버리는 구조. 이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쇄된 정보 환경이 만들어내는 인지의 함정이에요. 근데 이미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이 남자는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루 사나, 중국에서 하루 사나 시간은 똑같이 가는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다르다는 걸, 나를 위해 사는 삶과 수령과 국가를 위해 살아야 하는 삶이 다르다는 걸, 그게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남자가 북한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건 단지 가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남자는 북한에서 상업관리소라는 먹고 살 만한 자리에 있었어요. 탈북의 이유는 더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이유가 이야기를 훨씬 무겁게 만들어요. 나수혁 씨는 중국을 오가면서 브로커 일을 했습니다. 탈북자 가족들을 한국으로 연결해주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외상으로 보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돈이 없는 사람도 일단 보내주고 한국 가서 돈 벌면 나중에 달라는 방식이었어요. 북한 체제 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신뢰 기반의 거래였습니다. 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야, 너 한국 갈래? 하고 직접 권유해서 보내기도 했다고 했어요. 한국 핸드폰도 북한에 반입했습니다. 중국 통신사를 우회해서 카카오톡으로 국제전화 연결이 됐어요. 한국에 먼저 탈북한 가족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핸드폰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나수혁 씨가 그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 동생과 통화하다가 보안부에 잡혔고 이름이 나왔어요. 꼬리가 밟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와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나수혁 씨가 중국 칭다오에 막 들어왔을 때 뉴스에 김정일 사망 소식이 떴습니다. 이 남자는 짐을 풀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냐고요? 북한이 무너지면 한국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목숨 걸고 떠나려던 남자가 독재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체제가 흔들리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은 겁니다. 폭풍이 오기를 기다리는 선언처럼 바다가 잔잔해 보일수록 출항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어요. 밤마다 뉴스를 봤습니다. 군부 쿠데타를 기다렸어요. 안 일어났습니다. 권력은 김정은에게 그대로 이양됐어요. 북한 군부는 그만큼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일 한 명이 죽어도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이 남자는 중국 길가에서 혼자 뉴스를 보며 직접 확인했어요. 이게 냉철한 관찰입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책상에서 쓰는 분석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제를 몸으로 살았던 사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결국 이 남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망할 기미가 없다, 기다려봤자다, 한국으로 가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입니다. 그냥 혼자 한국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북한으로 역입국한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형 가족을 데리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주민등록도 있고 법적 신분도 있는 한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북한 국경을 넘어 들어간 겁니다. 국가가 해주지 않는 걸 혼자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지상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기에 너무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으니까요. 6월에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형 가족 사명을 만났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 가족 사명에 친구까지 가세했어요. 친구 부부, 친구 부모님, 이모 가족 이모 담임 선생, 그 아들까지. 계속 늘었습니다. 최종 인원이 14명이 됐어요. 형 가족 정리만 해도 빚 갚고 집 보증금 받아서 뒤처리하고 남한테 줄 건 주고 20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북한 땅에서 20일을 버텨낸 거예요. 7월 두만강 도하 날짜를 잡았습니다. 7월이 김일성 기일 전후 애도 기간이라 오히려 경비가 들쑥날쑥했어요. 그 틈을 노렸습니다. 14명 중 가장 어린 사람이 7살 아이였어요. 두만강을 건널 때 이 남자가 그 아이를 목에 태웠습니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강을 건넜다고 했어요. 그 7살 아이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목에 태워 강을 건넜던 아이가 중국에 들어온 뒤 14명은 흩어졌습니다. 각자 이동 루트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태국으로 들어갔고 나수혁 씨 본인은 중국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낸 뒤 마지막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아서 상황 수습하는 사람이 그 남자였어요. 근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붕괴합니다. 나수혁 씨는 연길에서 칭다오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신분검사가 있었어요. 버스 안에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셋이었는데 다른 2명은 그냥 통과했습니다. 나수혁 씨한테만 신분 확인할 게 있으니 잠깐 내려달라고 했어요. 내리자마자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뒤로 팔을 꺾어서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공안이 바로 물었습니다. 북한 사람들 어디 보냈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단 정보가 사전에 다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 뒤 며칠간 수면제가 섞인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과 물을 먹으며 잠만 잤다고 했습니다. 한쪽 팔은 살창에 묶인 채로요. 연길 간수소로 이송됐어요. 그리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네가 보낸 사람들 다 잡았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다 잡았다는 말이 처음엔 장난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중국으로 들어온 지 9일 만에 14명 전원이 체포됐습니다. 친구 가족 9명은 쿤밍에서 잡혔고 형 가족 4명은 칭다오에서 잡혔어요. 제각각 다른 도시에서 다 잡혔습니다.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는 빠지고 나서야 압니다. 공안은 이미 모든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정보 침투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14명 전원이 9일 만에 잡혔다는 건 이 작전 전체가 이미 노출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안이 이 남자한테 한 말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 국적 포기하고 북한으로 가면 형제들 다 살려줄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가겠냐? 이게 한국 국민에게 중국 공안이 한 말입니다. 이게 국제법 위반이냐고요? 당연히 그렇죠. 한국 국적자에게 국적 포기를 압박하고 강제 북송을 미끼로 협박한 겁니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별개로 탈북민을 불법 경제 이민자로 분류해 강제 북송해온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 안에서 한국 국적자조차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교 항의도 구출 시도도 공식 대응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혼자서 6년을 버텼습니다. 이 남자는 거절했어요. 한국 국적 안 포기한다. 한국으로 간다. 결과는 형 가족 전원 북송, 정치범수 용소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수혁 씨 본인은 중국 법원에서 불법 운송죄로 7년형을 받았어요. 1년을 감형받아만 6년을 중국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가족을 구하려다 중국 감옥에서 6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합니다.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 케이스는 얼마나 알려졌을까요? 탈북민 인권 이슈는 주로 북한 내부 문제로 보도됩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국적자가 탈북민 가족 구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고 중국 감옥에서 6년을 보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공론화됐을까요? 뉴스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그냥 개인의 불운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예요.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구조, 거기서 한국 국민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만들어내는 인간의 비극이 얼마나 깊은지를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2020년 출소했어요. 코로나가 절정이던 시기였습니다. 공항에 내렸는데 자가격리 시스템이 가로막았어요. 격리를 해야 하는데 집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어요. 통장도 없었어요. 가지고 온 건 중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 한 장과 재판 기록이 전부였습니다. 택시기사한테 외교부로 가달라고 했어요. 기사가 돌아봤습니다. 코로나 격리는요, 이 남자가 말했습니다. 격리할 집이 없습니다. 공항이 발칵 뒤집혔어요. 경찰청, 국가정보원, 영사관 담당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 사람을 어디다 격리시켜야 하는지조차 몰랐어요. 탈북민 지원 시스템에 이런 케이스가 없었으니까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자가 격리할 주소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경찰청, 국가원, 영사관이 사방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이 남자는 그냥 앉아서 기다렸어요. 결국 구로구 남자 쉼터로 연결됐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한국 돈 10,000원 없이 핸드폰 하나 없이 시작이었어요. 빚이 있었습니다. 중국 들어갈 때 1,000만 원 대출한 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핸드폰 개통했던 빚도 보증보험에 묶여 있었습니다. 명의 자체가 막혀 있었어요. 은행 통장도 못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교통카드에 충전해서 다니는 것 뿐이었어요. 처음 시작한 일이 군포물류센터 야간 택배 상하차였습니다. 4명이 교대로 컨테이너 안에서 20분에 트럭 한 대씩 물건을 실어야 했어요. 20분이면 온몸이 다 젖습니다. 아침 7시에 버스 타고 나와서 지하철 갈아타고 집에 오면 10시가 넘었어요. 밥 먹고 나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하루 수당 13만 6천 원, 이걸 반년 동안 했어요. 신용회복지원기관을 찾았습니다. 빚 일부를 조정받았어요. 그 뒤 남동공단 제조업체로 옮겼습니다. 12시간 풀타임 2교대 근무였어요. 공제 후 270만 원에서 2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잠잘 시간이 생겼어요. 빚을 갚기 시작했고 신용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5년이 지나면서 명의도 회복되고 통장도 생겼어요. 지금은 오토바이로 배달 기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배달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가를 느꼈다고요. 1. 영원히 쌓이는 재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만큼 달린다고요. 가맹점에 가면 장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통하는 공간도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각자 어려움이 있고 그걸 서로 나누는 거라고요. 포기하는 순간
인생도 같이 포기된다고 이 남자는 말합니다.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렵다고 포기하는 순간이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나수혁 씨가 인터뷰에서 말한 장면 중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있어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북한의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서 막상 못 물어보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을 보냈을 때 뭘 제일 먼저 샀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물어보지 못하겠다고요. 왜냐고요? 쌀을 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옷을 샀다고 하면 쌀이나 사지 왜 옷을 샀냐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상처가 될까봐 그냥 건강해라는 말만 하고 끊는다고 했어요. 이게 분단의 실체입니다. 서로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걱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까봐 말을 못하는 것. 이산의 비극은 거창한 정치 용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침묵 안에 있습니다. 라면 광고를 보고 화냈던 남자가 6년 감옥을 버티고 나와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표면만 보면 그냥 개인의 고생담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의 구조 안에는 세 개의 체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체제입니다. 수십 년 교육으로 세계관을 완전히 장악한 체제. 라면이 맛있어도 수출용이겠지 하고 합리화하게 만드는 체제. 가족을 살리려면 그 체제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하는 구조. 두 번째는 중국 구조입니다. 탈북민을 경제이민자로 분류해 강제 북송하는 국가, 한국 국적자에게 국적 포기를 압박하는 공안, 6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만들어낸 사법 시스템. 이 구조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 내에 체류 중인 탈북민이 수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단속에 걸리면 바로 북송됩니다. 북한 국적 포기도, 제3국 망명 신청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세 번째는 한국 시스템입니다. 공항에서 격리할 집이 없는 한국 국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랐던 시스템. 6년 동안 이 케이스를 공론화하지 못한 구조. 탈북민 지원 체계가 이런 경계적 케이스를 품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 이 남자가 스스로 일어선 건 대단한 일입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개인의 회복 서사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이 공항에서 격리할 집도 없이 서 있어야 했는가? 왜 6년 동안 중국 감옥에서 혼자 버텨야 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그게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진짜 질문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보수 진영에서는 이 문제를 대북 강경 기조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 문제가 대화와 협력의 발목을 잡는다고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양쪽 다 틀렸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에요. 나수혁 씨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어느 진영의 논리에도 편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라면 광고 하나가 이 남자의 고정관념을 흔들었습니다. 전라도 광주 개인집 수도배관 동파 뉴스가 계기였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수도가 나오고 라면을 광고할 수 있고 억울하면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세계관 전체를 바꾸는 증거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삶이 이어졌는지 우리는 봤어요. 이 이야기 오늘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이 구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